아프리카의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4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아프리카는 왜? 저도 이런 물음을 가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의 아프리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흑인들이 유독 많이 살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이 아프리카는 왜 발전하지 못했을까? 왜 아프리카는 현재 이 모습밖에 유지할 수 없을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리카의 생태계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역사를 궁금해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의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4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아프리카는 왜? 저도 이런 물음을 가진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저에게 있어서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흑인들이 있고 원시부족이 있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들판과 초원이 있는 이런 나라로밖에 제 머릿속엔 떠오르지 않거든요. 어째서 유럽인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을까?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 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유일한 요람이었으며 해부학적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고향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와 생식지도 매우 다양하고 인종도 가장 다양하다는 이점들을 두루 갖췄다. 어느 외계인이 10,000년 전에 지구를 방문했다면요, 나중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제국이 형성될 것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그 속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프리카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장점이 많은 대륙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왜 현재 이 모습일까? 역사적으로 기술, 문자, 정치는 모두 식량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의 이 아프리카에서는 유라시아에 비해 식량 생산이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가축화, 작물화 할 만한 토종 동식물이 적었고요. 토착적인 식량 생산에 알맞은 지역이 훨씬 좁았으며 남북의 이 축,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의 축을 얘기할 때 동서축으로 돼 있냐, 유라시아처럼 동서축이냐 아니면 남북축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축 때문에 식량 생산 그리고 발명품의 전파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가축들을 살펴보면 이미 확인했듯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축들은요, 몇 종을 제외하면 모두 유라시아에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야말로 대형 야생 포유류의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실은 일견 놀라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온순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필요하고요. 사람에게 복종을 잘해야 되고요. 먹이가 저렴해야 되고요. 질병에 면역성이 있어야 하고요. 성장이 빨라야 하고요. 감금 상태에서도 번식을 잘해야 됩니다. 이 같은 모든 실험을 통과한 야생동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약 14가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라시아 원산의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도 그 속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아프리카 동물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들소, 얼룩말, 강돼지, 코뿔소, 하마 등은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끝내 가축화하지 못한 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화하기 어려운 동물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원래부터 이런 대륙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프리카의 코뿔소나 하마를 가축화해서 타고 다닐 수 있었다면요, 군대의 식량으로 쓸 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기마병들을 박살내는 막강한 기병대를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식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라시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비하면 종류가 훨씬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프리카에서 그 종족이나 원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애당초 작물화할 만한 야생 재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에 있어서는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고 훨씬 다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아프리카의 면적이 유라시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유라시아가 40억 인구에 비해 아프리카 전체 인구는 7억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경쟁하는 사회수가 많아지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라고 책에서는 주장을 하네요. 네 번째 요인은 두 대륙의 주요 축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입니다. 동에서 서로 움직일 수 있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의 주요 축은 아메리카 대륙처럼 남북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 축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요,
기후, 생식지, 강우량, 낮의 길이,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파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되었다거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가축 및 농작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에서 보면 서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사회들일지라도 동일한 위도상에 있어서 그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하기만 하면 농작물들이나 가축을 쉽게 주고받고 교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왜 현재 이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프리카는 왜 유라시아 대륙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을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지리학적 우연, 특히 두 대륙의 면적, 축의 방향, 야생 동식물의 종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